비가 내리던 그날 저녁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영국 잉글랜드 외곽 제 오래된 집 거실이었습니다. 붉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타고 있었죠. 저는 늘 그렇듯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저녁신문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딸 엠마가 들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청년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엠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 사람이 제가 결혼할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온 준호예요. 한국. 그 한마디에 제 손에 들려있던 신문이 식탁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안경 너머로 그 청년을 빤히 쳐다보기만 했죠. 거실 안에 흐르던 그 무겁고 차가운 침묵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세탁기와 건조기를 고쳐온 가전 수리기사였습니다. 영국, 독일, 미국에서 만든 물건만이 진짜라고 믿어온 사람이었죠. 기계의 속을 열어보면 그 나라의 수준이 보인다. 그게 제 입버릇이었습니다. 솔직히 털어놓자면 한국 제품이라는 건 제게 그저 값싼 흉내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런 제 딸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니 머릿속이 온통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꼭 1년 뒤 그 고집불통 노인이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아십니까? 영국 BBC 방송국의 카메라 앞이었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비추는 그 자리에서 저는 웃고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저는 평생 라벨만 보고 물건을 판단했습니다. 어리석었어요. 진짜 봐야 할 건 그 안에 있었는데 말이죠. 도대체 그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이라는 말 한마디에 신문을 떨어뜨렸던 그 완고한 노인을 무엇이 방송국 카메라 앞에 앉게 만든 걸까요?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어느 추운 겨울날 제 사위가 아무 말 없이 우리 집에 들고 온 이상한 건조기 한 대였습니다. 환기구도 없는 제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죠.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가슴이 따뜻해지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아서 콜린스입니다. 올해로 72이 되었죠. 영국 잉글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고 40년 동안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일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고장난 기계라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고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골목의 의사라고 불렀어요. 어떤 물건이든 제 손에 들어오면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누군가의 세탁기가 멈췄다는 전화가 오면 저는 공구 가방을 챙겨 달려갔습니다. 그게 제 평생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작업복 주머니에는 늘 손때 묻은 드라이버 한 자루가 들어있었어요. 40년 동안 제 손과 함께 늙어온 연장이었죠. 제게는 한 가지 굳은 신념이 있었습니다. 기계의 뒷판을 열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물건을 만든 나라의 수준이 보인다는 것이었죠. 부품의 배치, 나사 하나를 조인 방식, 배선이 정리된 모양새. 그 모든 것에 만든 사람의 정성과 그 나라의 기술력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좋은 물건은 뜯어보면 안이 정갈합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제자리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죠. 반대로 엉성한 물건은 속이 어수선해요. 외선이 제멋대로 엉켜있고 빈 공간이 아무렇게나 비어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그 차이를 손끝으로 익혀왔습니다. 눈을 감고 만져도 알 수 있을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물건을 살 때 늘 같은 기준을 따랐습니다. 영국, 독일, 미국. 이 세 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독일제 모터는 10년을 돌려도 소리가 변하지 않았고 미국제 철판은 손으로 두드리면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런 견고함을 사랑했습니다. 그 견고함이 곧 그 나라의 자존심이라고 여겼어요. 손님들에게도 늘 그렇게 권했습니다. 기왕 살 거면 독일 거 사세요. 비싸도 오래갑니다. 그게 제 입버릇이었죠. 우리 집 세탁실에 놓인 건조기도 30년 전 미국에서 건너온 묵직한 물건이었습니다. 외벽에 환기구를 뚫고 뜨거운 바람으로 옷을 말린 뒤 그 습한 공기를 바깥으로 내뿜는 방식이었죠. 겨울이면 그 환기구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건조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아픈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드럼이 도는 소리, 모터가 힘쓰는 소리, 벨트가 살짝 미끄러지는 소리. 그만큼 오래, 그만큼 깊이 알고 지낸 물건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그 건조기가 우리 집에서 가장 오래된 식구나 다름없었죠. 빨래가 다 마르면 울리는 그 둔탁한 종소리가 텅 빈 집에서 들리는 유일한 살아있는 소리였으니까요. 반대로 한국 제품이라는 건 제 머릿속에서 늘 같은 단어들과 붙어 다녔습니다. 싸구려, 흉내, 곧 고장날 물건. 젊은 시절 동네 어느 집에서 한국산 라디오를 고쳐달라고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뒷판을 열어보니 부품들이 엉성하게 들어차 있었고 납땜은 거칠었죠. 손가락에 자꾸 걸리는 그 거친 마감이 어찌나 못마땅하던지요.
그때 제가 받았던 그 인상이 40년 동안 제 머릿속에 그대로 박혀 있었던 겁니다. 한국 물건은 다 그렇겠거니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라디오 한 대로 한 나라 전체를 판단해버린 셈이었죠. 그 사이 그 나라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저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엠마가 그 청년을 데려온 겁니다. 준호. 한국에서 온 그 청년은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말수가 무척 적었습니다. 제가 안경 너머로 못마땅한 눈빛을 보냈는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니 또박또박한 영어로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하고 말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왔다는 차 한 통이었죠. 저는 그 아버님이라는 말이 영 거슬렸습니다. 아직 내 사위로 인정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어금니가 절로 꽉 물렸습니다. 선물 꾸러미도 받는 둥 마는 둥 식탁 한쪽에 밀어두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내내 어색했습니다. 엠마는 연신 제 눈치를 살폈고 준호는 묻는 말에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음식을 씹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만 했어요. 어쩌다 내 딸이 하필 한국 사람을 만났을까? 그 생각이 가슴 한 구석을 묵직한 돌덩이처럼 짓눌렀습니다. 포크를 든 손에 자꾸 힘이 들어갔어요. 음식 맛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도중 엠마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준호도 손재주가 좋아요. 집에 있는 물건들 다 직접 고친대요. 저는 콧방귀를 뀌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고친다고 해봐야 얼마나 잘 고치겠나.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이 얼굴에 다 드러났을 겁니다. 준호는 그저 옅게 웃기만 했어요. 그 잔잔한 미소가 오히려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수리일을 단순한 돈벌이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집에서 멈춰버린 기계를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일. 그건 그 집의 일상을 되살리는 일이었어요. 한겨울에 보일러가 멈춘 노부부의 집, 갓난아기의 옷을 빨아야 하는 젊은 부부의 집. 제가 연장을 들고 들어서면 사람들의 얼굴에 안도가 번졌습니다. 그 표정이 좋아서 저는 40년을 버텼던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가 다루는 기계에 대한 제 안목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고 믿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이 돌아간 뒤 엠마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준호 어땠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사람이야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만. 만? 만 뭐예요, 아빠? 저는 차마 그 다음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게 영 마음에 걸린다는 말을 어떻게 딸에게 할 수 있었겠어요. 제 입은 한참 동안 열리지 못했고 수화기 너머 엠마의 한숨소리만 길게 들려왔습니다. 아빠, 저는 준호가 좋아요. 정말로요? 아빠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든든하고 믿음직한 사람. 준호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시간을 두고 봐주세요. 부탁이에요. 저는 알겠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단단한 벽이 하나 세워져 있었어요.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 나라에서 온 사위라면 그가 아무리 성실해도 어딘가 부족할 거라고 멋대로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엠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딸은 식탁에 마주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준호 부모님은 한국에서 작은 식당을 하세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면서 준호를 키우셨대요. 준호가 영국까지 와서 자리 잡은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묵묵히 차만 마셨습니다. 머리로는 그 청년이 성실하다는 걸 알겠는데 가슴 한쪽에 박힌 그 오래된 편견이 도무지 빠지질 않았어요. 딸이 돌아간 뒤 빈 찻잔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에 쌓인 낙엽 위로 찬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딸의 말이 옳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입으로는 끝내 그 말을 인정하지 못하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은 좀처럼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무겁고 더딘 것이더군요. 그 차가운 고집의 끝에서 저는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돌아가신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내는 늘 저에게 당신은 너무 고집이 세 라고 말하곤 했죠.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마음을 닫아버린다고요. 그러면서도 늘 제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문득 그리워졌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은 고집이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천 대의 기계를 뜯어보았으면서도 정작 한국이라는 나라의 물건은 그 라디오 한 대 말고는 제대로 들여다본 적조차 없었어요. 직접 열어보지도 않고 수준을 단정하다니. 평생 속을 봐야 안다고 외치던 사람이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라벨만 보고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깊은 모순을 저는 그때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판단이 옳다고 더 굳게 믿었죠.
그 무렵 제 마음은 마른 장작처럼 빳빳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죠. 딸의 행복보다 제 오래된 편견이 더 중요했던 부끄러운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제 고집이 곧 신념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 벽은 더 두꺼워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일이 우리 집 세탁실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그 낡은 미국제 건조기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건조기의 고장이 제 인생에서 가장 단단했던 벽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균열이 되리라는 것을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1월 중순, 며칠째 진눈깨비가 흩날리던 어느 아침이었어요. 저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세탁실로 내려갔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늘 그랬듯 빨래를 건조기에 옮겨 담은 뒤 작동 버튼을 눌렀죠. 그런데 평소와 소리가 달랐습니다. 드럼이 돌기 시작하는가 싶더니 끼익 하는 쇳소리가 한번 길게 울렸어요. 그리고 모터가 힘겹게 두어 번 헐떡이다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세탁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40년을 이 일로 살아온 제 귀에 그 소리는 결코 가벼운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공구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건조기의 뒷판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모터에서 타는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부품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죠. 모터의 코일이 완전히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베어링도 닳을 대로 닳아 있었고요. 30년을 버텨준 물건이니 어쩌면 당연한 수명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 모델은 이미 단종된 지 오래였습니다. 같은 규격의 모터를 구하려고 며칠 동안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어디에서도 부품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제조사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직원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선생님, 그 부품은 10년 전에 생산이 끝났습니다. 소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허전했습니다. 평생 못 고치는 기계가 없다고 자부하던 제가 정작 제 집 건조기 앞에서 두 손을 든 셈이었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외벽의 환기구도 문제였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먼지와 부풀하기가 환기구 안쪽을 단단히 틀어막고 있었어요. 겨울 내내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환기구 주변 벽지에 거뭇한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벽을 문지르자 축축한 기운이 그대로 묻어났어요. 그날부터 우리 집 세탁실은 빨래가 마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실과 복도 곳곳에 빨래 건조대를 펼쳐놓고 옷을 널었어요. 하지만 한겨울 영국의 습한 공기 속에서 빨래는 좀처럼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셔츠는 눅눅했고 수건에서는 쉰내가 났어요. 집안 전체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코끝을 찡그리며 생각했습니다. 새 건조기를 사야 하나?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평생 기계를 고쳐온 사람이 고작 건조기 하나 못 살려서 새 것을 사야 한다니.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영 자존심 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이고 결정을 미뤘습니다. 눅눅한 옷을 입고 쉰내 나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도요. 그 며칠 동안 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거실에 널어둔 빨래 사이를 지나다니며 손바닥으로 셔츠를 만져보곤 했어요. 여전히 축축했습니다. 라디에이터를 켜두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열기에 습기가 섞여 집안 공기가 더 답답해질 뿐이었죠.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시린데 그 눅눅한 공기가 관절 마디마디로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늙은 몸은 정직해서 집안의 습기를 가장 먼저 느끼더군요. 이웃집 마거릿이 우연히 들렀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아서,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그냥 새 건조기 하나 사요. 요즘은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40년을 이 일로 먹고 살았는데 건조기 하나 못 살려서 새 것을 산다는 게 말이 되나? 마거릿은 그런 저를 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오랜 이웃이라 제 고집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 무렵 엠마가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건조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건조기가 완전히 망가졌다. 부품도 없고 환기구까지 막혔어. 집안이 온통 눅눅하구나. 그저 푸념이었습니다. 딸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사흘 뒤 토요일 오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엠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커다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키의 절반쯤 되는 흰색의 묵직한 상자였어요. 아버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엠마한테 건조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침 제가 쓰던 건조기가 한 대 더 있어서요. 도움이 될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쪽 면에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LG, 한국 회사였습니다. 순간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필이면 한국 제품이라니. 저는 떨떠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한국 건조기인가? 네, 아버님, LG에서 만든 겁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그 상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거부감이 솟구치고 있었어요. 한국 건조기를 우리 집에 들인다고?
게다가 저 상자 어디에도 환기구를 연결할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조기라면 당연히 습한 공기를 밖으로 빼내야 하는데 말이죠. 저는 그 흰 상자를 한참이나 노려보았습니다. 표면은 매끈했고 모서리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겉모습만큼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그 점을 외면했어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부실한 게 한국 물건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으니까요. 안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준호는 제 떨떠름한 표정을 보면서도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변명을 늘어놓지도 않았어요. 그저 차분하게 자기가 할 일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그 침착함이 어딘가 낯설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장인의 못마땅한 눈빛 앞에서 안절부절 못했을 텐데 준호는 마치 오랫동안 이런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잠깐, 이거 환기구는 어디다 연결하는 건가? 호스가 안 보이는데? 준호가 옅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건조기는 환기구가 필요 없습니다, 아버님.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환기구가 필요 없다고? 40년 동안 수백 대의 건조기를 만져왔지만 환기구 없이 옷을 말리는 건조기라는 건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건조기란 뜨거운 바람으로 옷을 말리고 그 습기를 어딘가로 내보내야 하는 물건입니다. 그게 제가 아는 건조기의 전부였어요. 환기구가 없다면 그 습기는 다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이보게, 그게 무슨 소린가? 건조기가 환기구 없이 어떻게 돌아가나? 빨래에서 나온 습기는 어디로 보내고? 안에서 처리합니다, 아버님. 직접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안에서 처리한다니. 그게 가능한 일이라면 제가 40년 동안 못 들어봤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속으로 단정지었습니다. 분명 무슨 과장 광고 같은 거겠지? 한국 회사들이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현혹하는 거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제 오래된 편견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마음이 고개를 들기도 했어요. 환기구 없이 옷을 말린다니 그게 정말 가능한 건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요. 40년 수리기사로 살아온 사람의 본능 같은 거였습니다. 새로운 기계를 보면 그 속이 궁금해지는 그 오래된 호기심 말이죠. 준호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조용히 상자를 집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그저 묵묵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팔짱을 풀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거부하고 싶은 마음과 그 안을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거든요. 준호가 상자에서 건조기를 꺼내는 동안 저는 그 옆에 쪼그려 앉아 제품의 겉면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철판의 두께, 도어의 무게감, 손잡이가 닫힐 때의 느낌. 평생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새 기계를 만나면 일단 손으로 그 무게부터 가늠해보는 거죠. 그런데 도어를 한번 여닫아 보고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면서도 부드러웠거든요. 싸구려 물건에서는 절대 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소리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다니 정신 차리자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준호가 상자를 세탁실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설치는 제가 하겠습니다. 10분이면 됩니다, 아버님. 10분.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코웃음을 쳤습니다. 건조기 설치가 10분이라니. 환기구 공사만 해도 반나절이 걸리는데 말이죠. 저 청년이 이 일을 너무 쉽게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10분이 제 40년 신념에 첫 균열을 대게 될 줄은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세탁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고 저는 외투깃을 여미며 그 청년의 등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추운 겨울이 제가 평생 닫아두었던 무언가를 녹이려고 찾아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쳤지만 저는 곧바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날 흩날리던 그 진눈깨비를 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준호는 정말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환기구를 연결하지 않으니 공사를 할 것도 없었어요. 건조기를 세탁기 옆 자리에 밀어넣고 수평을 맞추고 전원 코드를 콘센트에 꽂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10분 만에 준호가 손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다 됐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0분 만에 건조기 설치가 끝났다니 제가 알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외벽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하고 틈을 메우는 그 모든 과정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환기구 구멍이 1개에서 0개가 된 셈이었죠. 저는 문득 어제까지 쓰던 그 미국제 건조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그 물건을 처음 들였을 때 저는 외벽에 직접 구멍을 뚫었어요. 드릴로 벽돌을 갈아내고 호스를 끼우고 틈을 실리콘으로 메우느라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고 온몸이 시멘트 가루로 뒤덮였었죠. 그게 제가 아는 건조기 설치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드릴 한번 잡지 않고 망치 한번 들지 않고 그저 코드 하나를 꽂는 것으로 모든 걸 끝내버렸어요. 저는 그 차이가 너무 커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게 다인가? 환기구도 호스도 없이?
네, 아버님. 전원만 꽂으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집안 어느 방에 두셔도 됩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건조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빨래 바구니에 담겨있던 눅눅한 수건들을 안에 넣었어요.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환기구도 없는 건조기가 제대로 옷을 말릴 리 없다고 속으로 코웃음을 치고 있었으니까요. 준호가 조잡판에서 표준 코스를 누르자 건조기가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부터가 달랐습니다. 제가 알던 건조기는 작동하는 내내 우렁찬 모터 소리와 함께 뜨거운 바람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이 건조기는 거의 속삭이듯 조용했습니다. 손을 대보니 도어 표면도 그리 뜨겁지 않았어요. 미지근한 정도였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렇게 미지근한 온도로 옷이 마른다고? 저는 작동 중인 건조기에 손바닥을 가만히 대보았습니다.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옛날 건조기는 돌아가는 동안 세탁실 바닥이 다 울릴 정도로 덜덜거렸습니다. 그릇장의 그릇이 달그락거릴 정도였죠. 그런데 이 건조기는 손바닥의 미세한 떨림만 전해질 뿐이었어요. 저는 귀를 도어 가까이 가져다 대보았습니다. 모터가 거칠게 헐떡이는 소리 대신 컴프레서가 일정한 박자로 부드럽게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모터 소리를 들어온 제 귀에 그 소리는 무척이나 정직하고 안정적으로 들렸어요. 잘 만든 기계만이 낼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준호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건조기는 히트펌프 방식입니다, 아버님. 예전 건조기처럼 뜨거운 바람을 만들어서 옷을 태우듯 말리는 게 아니라 냉매를 순환시켜서 그 열로 습기를 빨아들이는 방식이에요. 안에서 공기를 계속 돌리면서 옷에서 나온 물기는 따로 모읍니다. 저는 옛 건조기를 떠올리며 속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미국제 건조기는 한 번 돌릴 때마다 전기 계량기가 무섭게 돌아갔어요. 한겨울에 빨래를 자주 돌리는 달이면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뜨거운 바람을 계속 만들어내야 하니 그만큼 전기를 많이 먹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이 건조기는 그 뜨거운 바람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데운 공기의 열을 버리지 않고 안에서 계속 돌려 쓴다고 했어요. 근호의 설명으로는 옛날 환기식 건조기에 비해 전기를 최대 65%까지 아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절반도 아니고 65%라니.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히 옷을 말리는 기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발상의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절반쯤 흘려들었습니다. 무슨 냉매니 순환이니 하는 말이 그저 그럴듯한 설명처럼만 들렸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궁금했습니다. 그럼 옷에서 빠져나온 그 물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아버님, 이게 요즘 전 세계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방식이에요. 준호가 차분히 덧붙였습니다. 환기구를 못 두는 아파트나 환경 규제가 까다로운 나라에서 특히 많이 씁니다. 이 히트펌프 건조기 시장이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시장 조사 기관에서는 이 시장 규모가 2023년에 약 38억 달러였는데 2032년에는 약 125억 달러까지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멍해졌어요.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3배가 넘게 커진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 건조기는 안 돼 하고 손살을 치는 동안 세상은 이미 이 방식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건조기 주변을 빙 둘러보았습니다. 어디에도 물이 새어나오는 곳이 없었어요. 그때 준호가 건조기 상단에 작은 서랍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물통이 있습니다, 아버님. 건조가 끝나면 이 안에 물이 고여 있을 거예요. 그 물만 버리시면 됩니다. 물통. 저는 그 말에 더욱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옷에서 나온 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작은 서랍 안에 물이 되어 고인다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그 원리가 도무지 그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40년 수리기사의 본능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건조가 돌아가는 동안 저는 차마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어요. 제가 받는 둥 마는 둥 식탁에 밀어두었던 바로 그 한국차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받아들었습니다. 그 향이 의외로 은은하고 좋았지만 저는 그것조차 인정하기 싫어 입을 꾹 다물었어요. 2시간 남짓 지났을 때 건조기에서 맑은 멜로디가 울렸습니다. 건조가 끝났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거의 달려가다시피 건조기 앞으로 갔습니다. 도어를 열었어요. 순간 따뜻하고 보송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손을 넣어 수건을 꺼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수건이 완벽하게 말라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그냥 마른 정도가 아니었어요. 며칠 동안 거실에서 눅눅하게 시들어있던 그 수건들이 마치 새 것처럼 부드럽고 폭신하게 살아나 있었습니다. 코를 가져다 대보니 쉰내는 온데간데 없고 깨끗한 냄새만 났어요. 손가락 사이로 그 부드러운 감촉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수건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환기구도 없이 미지근한 온도로 정말로 옷이 말랐습니다. 그것도 옛날 건조기보다 훨씬 더 곱게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작은 서랍, 물통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맑은 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옷에서 빠져나온 습기가 정말로 그 안에서 물이 되어 모여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물통을 두 손으로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나? 저는 그 물통을 비우러 싱크대로 갔습니다. 맑은 물이 또르르 흘러내리는 걸 바라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생 외벽 밖으로 버려지던 그 습기가 이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깨끗한 물이 되어 제 손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버려지던 것을 붙잡아 두는 발상. 그게 이 건조기의 핵심이라는 걸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열도, 물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어떤 태도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빈 물통을 손에 쥔 채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제 곁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보시면 다들 신기해하세요, 아버님. 준호는 제가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한 번도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거봐요, 한국 물건이 좋잖아요. 같은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해 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어딘가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그 청년의 그 묵묵한 친절 앞에서 새삼 부끄러워졌거든요. 사위로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던 사람에게 준호는 따지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방식대로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을 이 일로 살아왔는데 제가 모르는 세상이 이렇게나 넓었다는 사실에 정신이 아득해졌거든요. 제 손에 들린 물통 속의 물이 마치 제 오래된 신념을 비웃는 것처럼 찰랑거렸습니다. 그때 준호가 한 가지를 더 보여주었습니다. 건조기 안에서 꺼낸 제 낡은 스웨터였어요. 돌아가신 아내가 손수 떠준 제가 가장 아끼는 양모 스웨터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 스웨터를 절대 건조기에 넣지 않았어요. 옛날 건조기에 한번 넣었다가 줄어들어 못 입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뜨거운 바람이 양모를 수축시켜버린 겁니다. 그 뒤로 저는 그 스웨터를 늘 그늘에 펼쳐서 말렸어요. 그런데 준호가 이 건조기는 저온으로 말리니까 괜찮습니다 하며 그 스웨터를 넣은 겁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줄어들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건조가 끝나고 꺼낸 스웨터는 처음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조금도 줄지 않았고 틀어지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스웨터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길이 담긴 그 옷이 다시 보송하게 살아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준호가 돌아간 뒤에도 저는 세탁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건조기 앞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 그 매끈한 흰 몸체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어요. 평생 한국 물건이라면 손살을부터 쳤던 제가 그 건조기 앞에서 좀처럼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 안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 어떤 원리로, 어떤 부품으로 이 일을 해내는 걸까? 손끝이 근질거렸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열어본 적 없던 한국 제품의 속을 처음으로 제 손으로 직접 열어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낮에 손에 쥐었던 그 보송한 수건의 감촉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물통 안에서 찰랑이던 그 맑은 물도요. 제가 평생 믿어온 한국 싸구려라는 공식이 그 작은 물통 하나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저는 자꾸만 그 물통 속의 맑은 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그 한국산 라디오도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본 거친 납땜, 엉성한 부품들. 저는 그 한 대를 보고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영원히 싸구려로 못 박아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 세탁실에 놓인 그 건조기는 제가 40년 동안 봐온 어떤 영국제, 독일제, 미국제 건조기보다도 앞서 있었어요. 그 사실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알던 세상이 멈춰있는 동안 저 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멀리까지 가버린 걸까? 천장을 바라보는 제 눈가가 어쩐지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자마자 공구 가방을 챙겨 들고 세탁실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건조기의 뒷판을 직접 열어봐야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평생 제 신념의 잣대였던 그 방식으로 한국 기술의 진짜 속살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세탁실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손끝은 묘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건조기를 벽에서 살짝 떼어내고 뒷면이 잘 보이도록 돌려 세웠어요. 그리고 손때 묻은 그 드라이버를 꺼내 들었습니다. 40년을 제 손과 함께 늙어온 연장이었죠. 그 드라이버로 처음으로 한국 제품의 속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뒷판을 열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만약 안이 엉성하고 부실하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거봐, 역시 한국 물건은 이 정도지 하고 제 오래된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 반대라면, 만약 그 안이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만큼 잘 만들어져 있다면, 그럼 저는 40년 동안 쌓아온 제 신념을 제 손으로 직접 부숴야 하는 거였으니까요. 72의 나이에 자기 신념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아십니까? 저는 그 무게가 두려워 드라이버를 든 손을 한참이나 허공에 멈춰두었습니다. 나사를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사를 푸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나사머리가 어찌나 정밀하게 깎였는지 드라이버가 한 번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헐겁지도 뻑뻑하지도 않았어요. 40년 동안 수천 개의 나사를 풀어온 제 손이 그 작은 차이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나사 하나에도 만든 사람의 정성이 배어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나사를 완전히 빼낸 뒤 저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사산 하나하나가 균일하게 깎여 있었어요. 도금도 고르게 입혀져 있었고요. 별거 아닌 나사 한 개에서도 그 물건을 만든 사람들의 태도가 보였습니다. 대충 만든 물건은 나사부터 다릅니다. 어떤 건 헐겁고 어떤 건 머리가 뭉개져 있죠. 그런데 이 건조기의 나사는 열 몇 개가 전부 똑같았어요. 마치 한 사람이 같은 정성으로 하나하나 조여놓은 것처럼요. 저는 그 나사들을 작은 접시에 가지런히 모아두었습니다. 함부로 다룰 수가 없었거든요. 뒷판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갈했습니다. 그 한마디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부품들이 빈틈없이 그러면서도 여유 있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배선은 색깔별로 가지런히 묶여 있었고 어디 하나 어수선한 구석이 없었어요. 40년 전 그 한국산 라디오의 거친 속과는 같은 나라 물건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달랐습니다. 아니, 제가 평생 최고로 쳤던 독일제 건조기의 속보다도 더 정돈되어 있었어요. 제 시선이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부품에 멈췄습니다. 컴프레서였어요. 냉매를 압축하는 그 심장 같은 부품. 그런데 제가 알던 컴프레서와 모양이 달랐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더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실린더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실린더가 두 개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40년 경력의 제 머리는 단번에 알아챘거든요. 실린더가 둘이면 냉매를 한 번에 더 많이, 더 부드럽게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만큼 효율이 높아지고 옷감에 맞춰 건조 강도를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준호가 말했던 그 이름의 정체가 제 눈앞에 고스란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컴프레서뿐 아니라 다른 부품들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열을 옮기는 응축기는 촘촘한 금속 날개가 자로잰 듯 가지런히 배어되어 있었어요. 옷에서 빨아들인 습기가 물이 되어 흐르는 관은 단 한 방울도 새지 않도록 이음새가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관을 손가락으로 따라가 보았어요. 어디 하나 대충 처리한 곳이 없었습니다. 40년 수리기사의 눈으로 봐도 흠을 잡으려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평생 흠을 잡는 게 일이었던 사람입니다. 고장의 원인을 찾아내고 부실한 부분을 짚어내는 게 제 밥벌이였죠. 그런데 그 건조기 앞에서는 제 그 날카로운 눈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저는 그 컴프레서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어요. 매끄럽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이건 흉내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베껴온 물건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옷을 더 곱게 말리고 전기를 덜 쓰겠다는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 컴프레서의 실린더를 두 개로 늘리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겁니다. 제가 평생 한국 물건이라고 비웃었던 그 나라가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제가 평생 최고로 여겨온 물건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묵직한 미국제 철판, 10년을 버티던 독일제 모터, 견고한 영국제 마감. 그것들은 분명 훌륭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튼튼하게 오래 쓰는 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면 제 눈앞의 이 건조기는 아예 다른 지문에서 출발한 물건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열을 버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옷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환기구 없이도 말릴 수 있을까? 그 질문들이 모여 이 정교한 속을 만들어낸 겁니다. 튼튼함을 넘어선 발상 자체가 다른 물건. 저는 그 차이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뒷판을 연 채로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이 시린 줄도 몰랐어요. 그저 그 정갈한 내부를, 그 두 개의 실린더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평생 제 신념의 잣대였던 그 한마디, 속을 열어보면 그 나라 수준이 보인다는 말이 그 순간 제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왔습니다. 저는 정말로 속을 열어보았고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나라의 수준은 제가 멈춰 세워둔 40년 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정갈한 내부를 바라보며 40년 전 그 라디오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 거친 납땜의 까끌까끌한 감촉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 한 대가 제 평생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람도 변하고 나라도 변합니다. 갓난아기가 40배 중년이 되는 긴 시간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저 나라가 얼마나 치열하게 달려왔을지 저는 그 건조기의 속을 보고서야 비로소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거친 납땜에서 이 정밀한 컴프레서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을까?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견뎠을까? 저는 그 보이지 않는 노력 앞에서 함부로 비웃었던 제 입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펴서 그 두 개의 실린더 위에 가만히 얹어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온도가 손바닥으로 스며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제 마음 어딘가를 따뜻하게 데우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제가 옳다고 믿어온 것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일은 분명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 끝에는 묘한 후련함이 있었어요. 마치 오래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72의 나이에 저는 처음으로 제 신념을 의심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장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첫 달 전기요금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그리고 숫자를 확인한 순간 다시 한번 멍해졌습니다. 옛날 건조기를 쓰던 시절과 비교해 요금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던 겁니다. 한 달 빨래량은 똑같은데 말이죠. 준호가 말한 그 65%라는 숫자가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제 통장에 찍히는 진짜 숫자였던 겁니다. 저는 그 고지서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문득 며칠 전 그 양모 스웨터가 떠올랐습니다. 옛날 건조기였다면 뜨거운 열풍에 줄어들어 못 쓰게 됐을 그 옷이 이 저온 건조 방식 덕분에 멀쩡히 살아 돌아왔죠. 고온으로 옷을 태우듯 말리는 방식과 저온으로 습기만 빨아들이는 방식. 그 차이가 옷감 하나의 운명을 갈랐던 겁니다. 저는 그 스웨터를 다시 꺼내 입어보았어요. 아내가 떠준 그 옷이 제 어깨에 꼭 맞았습니다. 만약 옛 건조기를 계속 썼다면 저는 아내의 마지막 손길이 담긴 그 옷마저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것을 지켜주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머릿속에서 작은 숫자들이 점점 큰 충격으로 쌓여갔습니다. 환기구 구멍 1개가 0개로 줄었고 설치 시간이 반나절에서 10분으로 줄었고 전기요금이 65%나 줄었습니다. 거기에 컴프레서 실린더는 하나에서 둘로 늘었고요. 줄어든 것과 늘어난 것, 그 모든 숫자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제가 틀렸다는 방향을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발로 한국 가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을 말이죠. 이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기술이 처음에는 20여 개국에 진출했다가 지금은 30개국이 넘는 나라로 퍼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북미의 까다로운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 10년 보증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헛웃음을 지었어요. 제가 한국 물건은 곧 고장난다고 비우는 사이 그 회사는 10년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곧 고장난 물건이라면 어떻게 10년을 보증한단 말입니까? 제 오래된 편견은 사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낡은 고집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엠마와 준호가 함께 집에 들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뒷판을 열어둔 건조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가 그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안을 다 열어보셨네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제품 앞에서 제 입으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뒷판을 열어봤네. 그리고 알았지? 이건 흉내가 아니라 우리가 못한 걸 해낸 거였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저를 바라보았어요. 엠마는 부엌 입구에 서서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평생 고집불통이던 아버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딸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엠마가 부엌 입구에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아빠 정말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딸의 그 눈빛을 보고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동안 제 고집 때문에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아버지 사이에서 양쪽 눈치를 보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 모든 걸 외면하고 제 낡은 편견만 끌어안고 있었던 겁니다. 딸의 행복보다 제 자존심이 먼저였던 그 부끄러운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제 목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컴프레서를 다시 손끝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실린더가 2개라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한 번에 더 많은 냉매를 돌릴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전기를 덜 쓰고 옷도 안 상하는 거지. 누군가 이걸 만들려고 얼마나 머리를 싸맸을지 나는 알아. 40년을 이 일로 살았으니까. 말을 하면서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건 단순히 좋은 기계를 만난 감탄이 아니었어요. 평생 제 안에 단단히 박혀있던 편견이 제 손으로 직접 연 그 뒷판 안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무너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했어요. 아버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그 청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토록 거슬렸던 그 아버님이라는 호칭이 그날따라 전혀 거슬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한쪽이 뜨끔했습니다. 이 청년이 그동안 제게 받았을 그 차가운 눈빛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아주 괜찮아. 다만 내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한국 물건이 단 한 대로 나를 이렇게 무너뜨릴 줄은 몰랐을 뿐이야. 준호는 그제야 옅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열어보고 인정해 주시니 저는 그게 제일 기쁩니다. 한국에서도 이 컴프레서 하나 만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밤낮 없이 매달렸거든요. 제 아버지 세대가 공장에서 흘린 땀이 이런 물건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거친 납땜의 라디오에서 이 정밀한 건조기까지 그 사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없는 노력이 켜켜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세월의 무게 앞에서 고개가 절로 숙여졌어요. 누군가의 아버지가 흘린 땀이 누군가의 아들 손에 들려 제 집까지 왔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제 세탁실 바닥에서 무너진 것은 단순한 편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40년 동안 쌓아 올린 세상을 보는 낡은 방식 그 자체였어요. 저는 뒷판을 다시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건조기를 닫고 나면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제가 아닐 거라고요. 하지만 그날 저는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이 건조기가 아니라 그것을 말없이 들고 온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그 깨달음은 며칠 뒤 준호와 단둘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비로소 찾아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따로 전화를 걸었어요. 혼자 올 수 있겠나? 자네하고 둘이서 할 이야기가 있어서. 수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조금 긴장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답했어요. 아마 또 무슨 꾸중을 들을까 걱정했을 겁니다. 그동안 제가 보여준 모습이 그랬으니까요. 그날 밤 준호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저는 벽난로에 장작을 더 넣고 2개의 잔에 따뜻한 차를 따랐어요. 그가 처음 가져왔던 제가 받는 둥 마는 둥 했던 바로 그 한국차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우려서 그에게 건넸죠. 준호가 조금 놀란 표정으로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차만 마셨습니다. 벽난로의 장작이 타닥거리는 소리만 거실을 채웠어요.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먼저 사과해 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입안에서 말이 맴돌기만 하고 좀처럼 나오질 않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어요. 저는 그 차 한 잔을 우리는 동안에도 사실 손이 자꾸 멈칫거렸습니다. 찻잎을 우리는 그 단순한 일조차 마음이 복잡하니 자꾸 서툴러지더군요. 평생 정밀한 부품도 척척 다루던 손인데 말이죠. 그만큼 그날 제가 꺼내려는 말의 무게가 컸던 겁니다. 사과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저는 이른이 넘어서야 처음 배웠습니다. 마침내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자네한테 할 말이 있네. 준호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자네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자네라는 사람을 본 게 아니었어. 자네 뒤에 붙은 한국이라는 딱지만 봤지? 그게 다였어?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엠마를 얼마나 아끼는지 그런 건 들여다볼 생각도 안 했네. 40년 동안 기계의 속은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봤으면서 정작 사람의 속은 한 번도 열어보려 하지 않았던 거야.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내가 미워한 건 자네가 아니었네. 내가 모르는 세상이었어. 내가 멈춰 서 있는 동안 저만치 앞서가 버린 그 낯선 세상이 두려웠던 거지.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애꿎은 자네한테 화살을 돌렸던 거야. 미안하네. 정말로 미안해. 말을 마치자 제 어깨에서 무거운 침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40년 묵은 고집을 입 밖으로 꺼내놓는 일이 이렇게 후련할 줄은 몰랐어요.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사실 저는 그 건조기를 일부러 가져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차를 마시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엠마한테 아버님 건조기가 고장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냥 새 제품을 사드릴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아버님 마음을 여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기계를 만지며 살아오신 분이라는 걸 엠마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말로 100번 설득하는 것보다 아버님이 직접 만지고 열어보실 수 있는 물건 하나를 가져다 드리는 게 낫겠다고요.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한국이 대단하다는 걸 자랑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아버님이 저를 한 번만 제대로 봐주셨으면 했습니다. 닦지 말고 사람으로요. 그 건조기는 그냥 핑계였어요. 제 진심을 전할 작은 핑계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청년이 그토록 깊은 생각으로 그 무거운 상자를 들고 우리 집 계단을 올라왔다는 걸 그제 알았거든요.
저는 그동안 그 진심을 차가운 눈빛으로만 받아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준호에게 보였던 그 차가운 태도가 사실은 제 안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갑옷이었다는 걸요. 변해버린 세상, 제가 따라가지 못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늙어가면서 점점 좁아지는 제 세계에 대한 불안. 저는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대신 만만한 대상에게 화살을 돌렸던 겁니다. 가장 가까이 다가온 가장 따뜻한 사람에게 말이죠. 그 사실을 깨닫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른들 노인의 눈에 물기가 차오르는 게 부끄러워 저는 얼른 안경을 벗고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하지만 한번 차오른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아. 저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자네는 그 무거운 걸 들고 와서 내 차가운 얼굴을 마주하면서도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나? 준호가 옅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엠마가 사랑하는 아버님이니까요. 제게도 소중한 분이 될 분이잖아요. 준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처음에는 외국 제품을 따라가기 바빴어요. 좋은 기술은 다 밖에서 들여왔죠. 그런데 누군가는 생각했대요. 언제까지 따라가기만 할 거냐고. 우리도 우리만의 걸 만들어 보자고요. 그렇게 수십 년을 매달린 끝에 이런 물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건조기가 그냥 가전제품으로 보이지 않아요. 누군가의 오랜 꿈 같은 거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잔속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따라가던 사람이 어느새 앞서가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 사이의 세월이 얼마나 고됐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단단하기만 했던 제 마음의 마지막 벽이 그 순간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제가 40년 동안 그토록 단단하게 쌓아올린 편견이 결국 무너진 건 건조기 한 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건조기를 핑계 삼아 묵묵히 제 곁으로 다가와준 한 사람의 진심 때문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그 변화는 건조기 한번 돌려본 그 1시간 반 만에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은호가 처음 우리 집에 와서 고개 숙여 인사하던 순간부터, 차가운 식사 자리에서도 옅게 웃어주던 그 순간부터, 그리고 말없이 그 무거운 상자를 들고 와준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시간이 켜켜이 쌓여 마침내 제 마음을 연 거였습니다. 단지 제가 너무 늦게 그걸 알아챘을 뿐이죠. 저는 그동안 준호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것이 얼마나 적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름과 국적, 그리고 손재주가 좋다는 것 정도. 그게 전부였어요. 한 사람을 그렇게 얕게 알면서도 저는 그를 다 안다는 듯이 단정짓고 밀어냈던 겁니다. 40년 동안 기계의 가장 깊은 속까지 들여다봐온 사람이 정작 제 딸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한 자락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니. 그 모순이 그날 밤 저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때 부엌 쪽에서 작은 인기척이 났습니다. 엠마였어요. 사실 그날 딸도 함께 왔는데 우리 둘만의 시간을 주려고 부엌에 조용히 있었던 겁니다. 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사랑하는 사람이 마침내 마음을 나누는 그 장면을 딸은 부엌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엠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딸을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미안하다 엠마. 그동안 너를 많이 힘들게 했지. 이 못난 아비가 너무 늦게 철이 들었구나. 딸은 제 품에 안겨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들썩이는 걸 느끼며 저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절감했어요. 어릴 적 무릎에 앉혀 재우던 그 작은 아이가 어느새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올 만큼 자랐는데 저는 그 자리에 함께 기뻐해주지 못했던 겁니다. 다행히 너무 늦지는 않았다는 생각에 저는 딸을 더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셋은 늦도록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의 한국 이야기, 식당을 하시는 부모님 이야기, 그가 어떻게 영국까지 와서 자리를 잡았는지. 저는 처음으로 그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인생이 그날 밤 제 마음속으로 천천히 들어왔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준호와 저는 닮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둘 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고치는 걸 좋아했고 둘 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저는 제 젊은 시절과 닮은 그 청년을 더 빨리 알아봤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딱지만 보지 않았다면 말이죠. 사실 저는 평생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른이 넘으면 그저 가진 생각대로 굳어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제가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72의 나이에도 사람은 변할 수 있더군요. 단단한 줄로만 알았던 마음이 진심 앞에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질 수 있다는 걸요. 그 깨달음이 저를 오히려 젊어지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저는 돌아가신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누구보다 먼저 준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을 거예요. 거봐요, 당신 고집 부리지 말라니까 하면서 저를 나무랐겠죠. 그 다정한 잔소리가 그날따라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어쩌면 아내가 하늘에서 이 고집불통 남편의 마음을 열어주려고 이 모든 인연을 보내준 건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거실 한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철이 들었다고, 늦어서 미안하다고요. 밤이 깊어 두 사람이 돌아갈 때 저는 현관까지 나가 배웅했습니다. 준호가 차에 오르기 전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평생 기계만 만지던 제 거친 손과 그의 따뜻한 손이 맞닿았습니다. 잘 가게 아들. 처음으로 그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준호의 눈이 다시 한번 붉어졌어요. 그들이 떠난 뒤 저는 다시 세탁실로 내려갔습니다. 그 건조기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제 그 물건은 제게 단순한 가전이 아니었습니다. 한 청년의 진심이 담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증거였죠. 저는 그 매끈한 흰 몸체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저절로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물건에게 건넨 말이었지만 사실은 그 물건을 들고 와준 사람에게, 그리고 그 물건을 만든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 건네는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세탁실의 작은 불빛 아래 저는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집 세탁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변화가 어쩌다 동네에 알려지고 그것이 뜻밖의 곳까지 가닿게 되거든요. 평생 카메라 앞에 서본 적 없던 이 늙은 수리공이 어쩌다 방송에까지 나가게 되었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우리 집 정원에 새순이 돋았어요. 그 사이 엠마와 준호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섰어요. 한때 그토록 반대했던 그 결혼식에서 저는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하객들 앞에서 짧은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한때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솔직한 고백으로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제가 반대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제 안에 낡은 편견이었다는 걸요. 저는 좋은 사위를 얻은 게 아니라 좋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말에 준호가 고개를 숙였고 엠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따뜻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제 변화의 이야기는 어느새 동네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평생 고집불통으로 소문났던 콜린스 영감이 한국인 사위와 그가 가져온 건조기 덕분에 사람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엔 그저 동네 사람들의 입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이웃 마거릿이 찾아왔어요. 그녀는 지역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프로듀서였습니다. 아서 당신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고 싶어요. 편견을 넘어선 한 노인의 이야기, 그리고 세대와 국적을 잇는 가족 이야기. 사람들에게 분명 울림이 있을 거예요. 저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건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제 부끄러운 편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마거릿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당신처럼 편견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당신처럼 그걸 인정하고 바꾸는 사람은 드물죠. 그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제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어쩌면 저와 같은 편견에 갇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촬영 당일 저는 방송국 스튜디오의 환한 조명 앞에 앉았습니다. 낯선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긴장으로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자꾸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마거릿이 부드럽게 첫 질문을 던지자 저는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40년 전 그 라디오 한 대로 한 나라를 통째로 판단해버린 일, 딸이 한국 사위를 데려왔을 때 신문을 떨어뜨리던 그 순간, 고장난 건조기 앞에서 자존심을 부리던 일, 그리고 사위가 말없이 들고 온 그 건조기의 뒷판을 열어보던 그 순간까지,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라벨을 보고 물건을 판단했습니다. 진짜 봐야 할 건 그 안에 있었는데 말이죠. 기계의 안도, 사람의 안도,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어리석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마거릿의 눈도 촉촉해져 있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하나입니다. 기술은 국적을 묻지 않는다는 것. 좋은 물건은 그저 좋은 물건일 뿐이고 그걸 만든 사람들의 정성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 제가 한국이라는 딱지에 갇혀보지 못했던 그 진실을 이른둘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촬영을 마치고 스튜디오를 나서는데 마거릿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서 오늘 정말 용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감한 건 내가 아니라 그 무거운 상자를 들고 내 차가운 문 앞에 섰던 그 청년이지. 정말 그랬습니다. 진짜 용기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묵묵히 다가오는 작은 행동 안에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그 청년에게서 배웠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지역 방송을 통해 전파를 탔습니다. 반응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방송국으로 쏟아졌다고 합니다.
방송이 나간 뒤 동네 가게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이는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어르신, 방송 봤습니다. 저도 사실 어떤 나라 물건이라면 무조건 색안경부터 끼고 봤거든요. 그런데 어르신 이야기를 듣고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거울이 되어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카메라 앞에 선 보람이 충분했습니다. 지금 그 히트펌프 건조기 기술은 전 세계 30개가 넘는 나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건조기는 안 돼 하고 손살에 치던 그 사이에도 그 작은 물통 속에 습기를 가두는 기술은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환기구를 뚫지 못하는 도시의 좁은 집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먼 나라의 가정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건조기들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제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엠마와 준호의 아이예요. 저는 그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종종 세탁실로 내려가곤 합니다. 그 건조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어요. 아이의 작은 옷가지들이 그 안에서 보송보송하게 말라 나옵니다. 저는 따뜻하게 마른 손주의 베네 쪼고리를 손주의 뺨에 가져다 댑니다. 그 보드라운 감촉에 아이가 까르르 웃어요. 그 웃음소리가 세탁실을 가득 채울 때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노인이 된 기분이 듭니다. 가끔 손주를 안고 그 건조기를 바라볼 때면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사람을, 물건을, 세상을 겉에 붙은 딱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무엇이든 직접 들여다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요. 그게 제가 이 늦은 나이에 깨달은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니까요. 준호는 이제 저를 진짜 아버지처럼 따릅니다. 주말이면 함께 세탁실에서 이런저런 기계를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 평생 혼자 기계를 고치던 제게 처음으로 그 일을 함께 나눌 사람이 생긴 겁니다. 제 거친 손과 그의 손이 같은 부품 위에서 나란히 움직일 때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빈자리 하나가 채워지는 걸 느낍니다. 평생 저는 물건의 속을 열어 그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열어 그 진심을 알아보는 일이었어요. 한 대의 건조기가 한 청년의 진심이 그리고 제 딸의 사랑이 40년 묵은 이 늙은이의 다친 마음을 끝내 열어주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진심에도 국적이 없습니다. 그 단순한 진실을 깨닫는데 저는 72회가 걸렸지만 여러분은 부디 저보다 일찍 마음의 뒷판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분명 생각지도 못한 따뜻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